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루이드 스테이트라는 프로젝트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32번 팀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만큼 원고 사용에 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루이드 스테이트는 한강의 하류, 중류, 상류 각 부분에서 발견한 우리 사회의 리얼리티에 대해 다시 각 부분에서 발견한 물의 가능성을 통해 대응하는 건축 경험적인 제안입니다. 하류, 중류, 상류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정한 사이트들입니다. 하류는 강화도와 북한 사이의 공동수역입니다. 중류는 여의도 앞입니다. 상류는 서울과 경기도 경계의 팔당댐 인근입니다. 강은 오래전부터 도시 내외를 잇는 교류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한강이 드러내는 정치사회적 리얼리티는 벽 혹은 경계입니다. 하류는 국경이라는 경계를 드러냅니다. 공동수역은 남북한의 벽이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의 벽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적 갈등을 내포하는 공간인 것이죠. 중류는 계급이라는 경계를 드러냅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기능부에 위치하지만 강북, 강남을 나누는 상징적인 경계가 됩니다. 상류는 세대라는 경계를 드러냅니다. 젊은 서울과 늙은 지방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되어 서울의 입구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한강은 동시에 물이 가지는 미정 상태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류는 리퀴디티입니다. 하류는 높은 조소간만차로 특징 지어집니다. 리퀴디티가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성질이라 할 때 수위 변화에 따라 발 디딜 곳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경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류는 리플렉션입니다. 한강 중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공학적으로 집결된 잔잔한 인공어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속에 들어가면 시선이 수면 위아래로 오고 가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리플렉션의 체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류는 플로우입니다. 물은 흐르며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흐르는 소리를 냅니다. 상류에 있는 발당댐은 서울 시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물이 방류되었다 또 멈추기를 수시로 반복합니다. 흐름이 공간을 만들고 나누는 경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한강이 드러내는 정치사회적인 현실은 경계와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경계와 갈등이 모두 해소된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의 건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벽과 달리 사회적인 벽은 곧바로 해체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계가 액화되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강이 가지는 자연적인 가능성을 건축 경험적인 제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류에는 땅이 연결됐다 떨어지며 서로 다른 국가들이 반쯤 맞닥뜨리는 경험을 만듭니다. 중류에는 물 사이로 시선이 오가며 서로 다른 계급이 반쯤 마주보는 경험을 만듭니다. 상류에는 흐르는 물으로 일시적 벽을 만들어 서로 다른 세대가 반쯤 들리는 경험을 만듭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경의 경계에서 수위 변화를 활용해 리퀴디티로 경계를 액화시킵니다. 계급의 경계에서 인공적 호소 상태를 활용해 리플렉션으로 경계를 액화시킵니다. 세대의 경계에서 댐에 의한 흐름을 활용해 플로우로 경계를 액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제안 플루이드 스테이트 1, 2, 3입니다. 첫 번째 플루이드 스테이트 하류의 국경 액화지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국경 액화지대는 위아래 좌우로 끊임없이 변하는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위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국적 사이의 유동적인 접촉을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짙고 옅은 남색은 만조기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체크무늬로 표시된 부분은 물이 차며 조금씩 잠기는 동선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중앙은 ROK, DPRK 영역입니다. 남북의 중립공간, 평화통일의 중간 단계로서 양측 정부 사이에 비정형적인 접촉을 유도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시민 영역은 남북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산가족 중립마을이 위치한 곳입니다. 서해를 바라보는 왼쪽이 유라시아 영역입니다. 난민, 국제행사, NGO 관련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경의 액화 생태를 한반도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 영역의 몇 가지 순간들을 보시겠습니다. 남북회담장 도보다리입니다. 물의 수위가 낮아지며 남북 지도자가 손을 맞잡게 되는 순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만조시 이산가족 중립마을의 모습입니다. 양측에는 남북한의 국기가 보이지만 국경은 액화되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이라는 거대한 국경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유라시아 영역에 있는 난민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수위가 낮아져서 도보 동선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난민들이 배로 도착하고 캠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경 해카지대의 단면입니다. 두 번째 플루이드 스테이트 중루의 계급 해카지대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의도 인근 물 위로 몇 갈래의 스트립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각 스트립은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이 스트립들은 서울 시내의 소수계급 4개를 선정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축의 방향은 각각의 소수계급들이 놓인 주변부의 상징적인 위치들과 서울 중심부를 잇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스트립들이 교차되는 부분 상하부에는 공유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또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높낮이가 변하는 스트립 속을 오고 가면서 수면 위아래를 통해 서로를 흐릿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립은 각 소수 계급의 리니어한 마을처럼 작동합니다. 스트립의 실제 랜딩 포인트는 서울의 중심 기능이거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역시 이 스트립을 한강의 도보다리로 사용하게 되겠죠. 소수 계급의 감각적인 교차 속으로 비소수 계급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몇 가지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시선이 흐릿하게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장애인 물리치료실에서 왼쪽에 있는 이주노동자 교실과 오른쪽에 있는 독거노인 사랑방이 보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반쯤 인지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스트립과 독거노인 스트립이 마주치는 공간에 있는 소극장입니다. 서로 다른 계급들이 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스트립의 전경입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이날은 아마 이주노동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계급 백화지대의 구조입니다. 스트립은 부채를 통해 떠 있고 윈치와이어와 계류 체인이 위치를 유지시킵니다. 중류가 어항 상태이긴 하지만 장마철 대비는 필요합니다. 스트립 중심부가 떠오르면 끝단은 힌지로 고정된 채 밸브로 상승합니다. 오른쪽 역시 밸브로 열리는 선박 동선입니다. 세 번째 플루이드 스테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대 액화지대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팔당댐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 중앙에 구조물 위로 물이 흐르고 틈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슬릿들이 보입니다. 세대 액화지대는 북측 강변에 젊은 여행객을 위한 베이스 캠프, 남측 강변에 실버타운을 배치하고 공용 프로그램이 강 중앙에 침투하는 형태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각형으로 서로 겹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공용 프로그램 상부는 이러한 형태의 경사로 계획했습니다. 댐 방류 수준에 따라 슬릿의 오픈 정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방류 시 슬릿으로 떨어지는 물은 소리를 내며 공간을 구분하는 액화된 벽이 됩니다. 방류가 멈추고 슬릿이 열리면 노인과 젊은이들이 같이 공간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경의선을 사용하는 젊은 여행자들은 북쪽 베이스 캠프에서 숙박을 하거나 동서쪽으로 레저 활동을 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건너가 배낭여행이나 국토대장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맞은편에는 실버타운 주거 유닛이 배치되었습니다. 슬릿이 열고 닫힘에 따라 공용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모하는지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에 벽이 생기면 세대별 프로그램이 구분되고 서로의 소리만을 폭포너머로 인지하게 됩니다. 댐의 방류량에 따라 어디까지가 열고 닫히는지가 달라지겠죠. 방류량에 따른 벽 형성 주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순간들을 보시겠습니다. 방류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든 슬릿으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슬릿으로 물이 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프로그램의 장면들입니다. 노인 스파로 쓰던 왼쪽의 풀이 슬릿이 열리자 공용 수영장으로 활용됩니다. 젊은이들이 격한 운동을 즐기고 있던 운동장도 슬릿이 열리자 노인들과 같이 제기차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슬릿 바닥부는 미방류 시는 걸어서 통과가 가능하되 방류 시에는 물이 아래로 빠지도록 철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부에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포켓과 트랩도어도 설치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플루이드 스테이트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액체의 성질, 즉 플루이드의 스테이트를 활용해
고착화된 사회적인 스테이트를 다시 플루이드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한강과 서울 또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비전으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협력 시대라는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한다면 플루이드 스테이트는 세계 어느 곳의 갈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세계화의 꿈이 퇴색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당장 사회적 경계를 부수고 평화를 이뤄낼 수는 없어도 경계가 흐려지는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계급, 세대 등 모든 경계와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을 다시 상상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고요. 물 앞에 계급도 지역도 세대도 경계도 없다. 굉장히 훌륭한 설정인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굉장히 그 상류 중류 하류도 설정도 좋고 거기서 상류 중류 하류의 그 물리적인 성격 뭐 간조와 만조라든지 뭐 등등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조금 욕심이 좀 과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경 액화가 됐던 계급 액화가 됐던 세대 액화가 됐던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체험하게 하는 공간, 여기서 여기 그 공간을 와보니 중류에 와보니까 야 진짜 서울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소수자들에 대한 그 경계, 배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가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누구나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 정도여도 난 충분할 것 같은데 저 안에 너무나 세세한 프로그램을 넣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것의 계획이 이게 말이 돼라고 해서 논지가 벗어날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이게 세대 액화란 이런 거야, 계급 액화란 이런 거야라는 것을 한강 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안으로 체험케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세대 액화와 계급 액화와 국경 액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뭔가를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욕심이 조금 과했던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설정도 좋았고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봤고요. 이 팀도 굉장히 특정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잘해서 부른 거기도 하겠지만은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이슈들에다가 시적 상상력과 막 상징성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현상학적인 이런 접근까지 이렇게 온갖 이 양념과 초와 그러니까 굉장히 앰비셔스하고 이게 뭐 과욕이라 근데 전 욕심을 많이 부린 거를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건축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망상적으로 과대평가를 하고 굉장한 이 패기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 같아서 누구야 이 친구들 그러고서는 저기 했는데 결국은 그리고 뒤에서 이번에 새로운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루핑하고 돌아가고 있는 데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영악하게 디펜스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소외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하는 그런 거고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어쨌든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결국은 이 현상의 그게 액화든 유체화든 뭐 유동성이든 뭐 이런 개념들로 뭔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건축에도 뭐 이를테면 굳이 장르로 하자면은 페이퍼 아키텍처 뭐 아니면 이런 비저너리한 이런 어떤 재현적인 이런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한 또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걸 우리가 지금 짓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연례팀은 얼마 좀 전에는 뭐 정말 국토부에 그냥 자료로 드려도 좋을 것 같은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런 것들도 있고 이 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위치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재작년인가 외국에서 하는 컴페티션 주어리였는데 그런 것만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페리테일이라는 아세요 혹시? 페리테일 컴페티션? 그거 보면 진짜 판타스모고릭한 이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내가 했을 때는 거의 북한 스타일로
북한 아크릴 페인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이 좀 그런 거가 따라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아, 비주얼적으로 말씀. 네, 비주얼적으로. 네. 그 사실은 그 이게 왜냐면 어떤 이 밥상 이 영양가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게 좀 같이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그냥 순수하게 작업을 통해서 뭐 크리스토도 떠오르고 뭐 다양한 랜다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 지금 그 정도의 이 그 망상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네. 갈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 됐건 욕심을 많이 부린 거에 대해서 저는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고짓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비전 자체를 크게 잡다 보니까 보여줄 때 있어서는 뭔가 현실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어질 수 있다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렌더링도 좀 더 사실적으로 하고 프로그램도 더 세세하게. 그럼 좀 더 디자인하고. 극사실로 했었어야지. 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바로 기술과 상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 그 다음으로 사회가 변하고 가장 마지막에 법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보다는 물론이고 보수적으로 알려진 정부 정책보다도 느리게 변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상업, 비즈니스는 이미 등장했고 사회 문화도 이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건축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대시대 다방과 현대의 카페입니다. 과거에는 담소만 가능했던 장소가 현대에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목적성이 상실되는 현상은 미래에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는 공간이 가진 특색이 곧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 강원도에서 유명한 두 지역, 춘천과 강릉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연결된다면 강릉 경포대에서 춘천 닭갈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은 더 이상 한 공간에 모든 것을 굳이 담아둘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공간에 이러한 변화는 과연 한강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화협력 시대에는 한강을 통해 물류, 문화, 사회 등이 유입될 것이고 이러한 유입을 받아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개방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물류를 받아들이는 항구가 될 수도 있고 역사나 자연을 기념하거나 보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어떤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칭하는 말이 딱히 없어 저희는 편의상 공원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목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시켜 먹거나 또는 앉아서 쉬면서 경관을 감상하거나 개인 업무를 하는 등의 사람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듈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방성을 가진 공원 그리고 포용성을 가진 모듈 이 두 가지가 바로 한강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공원이 한강 어디에 적용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한강하고 조강을 선택했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조강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입니다. 신라시대 벽난도를 포함해 수백 년 동안 항구가 발달했던 곳이며 이렇게 많은 돈대가 위치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DMZ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접 보일 정도로 가까워 북한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조강의 이런 다양한 면모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조강의 현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적 장소, 얼마 남지 않은 폭우, 그리고 습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도 특색이 강한 5군데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강포입니다.
조강의 중심에 위치해서 조수 간만에 차를 적게 받는다는 장점과 개경과 가장 가깝다는 장점이 과거에 가장 큰 포구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다음은 연미정입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져서 학문을 공부하고 풍경을 감상하던 곳으로 현재는 북한 초소와 우리군 초소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수산성입니다. 조강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외세 침략에 대비하여 세워진 산성으로 병영과 시가지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산이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한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며 병란도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가 있던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석탄리입니다. 주변의 넓은 논밭 그리고 습지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철새와 식물들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5군데의 장소에 새로운 개념의 공원이 들어섭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원은 없던 용어이기 때문에 둥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둥지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둥지는 각각 5군데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는 한 지역의 지역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와의 상생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까 언급했던 저희가 설계한 모듈입니다. 모듈의 이름은 이음새로 있다라는 의미와 새라는 의미를 합쳐 초연결성을 나타냅니다. 모듈의 외관을 보시면 기둥에서부터 천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은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벽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반투명 재질의 천을 사용했습니다. 모듈의 내부를 보시면 전기 에너지로 작동되는 엔진과 모터 그리고 내장된 가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은 기본적으로 둥지 내에서 레일을 통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며 특정한 위치에 정착합니다. 이때 정착하는 위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나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정착 시에 충전이 가능하며 여러 명의 사람이 온 경우 이음새를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일을 통해 강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강으로 나가게 되면 수중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강을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나 분절의 대상이 아닌 한강 그 자체를 마당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이음새가 적용된 5군데의 둥지를 각각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강포 둥지입니다. 과거에 포구가 존재했던 곳을 황해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둥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크게 3개의 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류와 공원을 플리마켓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플리마켓에서는 받아들인 물류를 바로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문석과 담양 대나무발을 구경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분리와 연결에 가장 힘을 썼는데 플리마켓에서부터 공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섬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색을 가진 섬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섬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어떤 동선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연미정입니다. 연미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군 초소와 북한군 초소가 불과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북한과의 분단뿐 아니라 연미정과 해병대 기지가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공간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이룬 것 또한 또 다른 분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단들을 공원으로 엮어주는 것이 연미정 설계의 전략입니다. 연미정 둥지를 설계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국군 초소가 있던 곳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물에서 기둥만 남기고 벽을 모두 제거하여 NLL 문화관으로 만들었고 연미정, 문화관, 그리고 북한군 초소가 있던 자리는 육로와 해로에 의해 서로 연결됩니다. 연미정이라는 과거의 역사 위에 현재 분단의 역사가 쌓이고 평화협력 시대에는 미래의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또 쌓일 것입니다. 다음은 문수산성입니다. 현재 문수산성에서는 산성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이에 연결하여 포구 쪽에 둥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저작거리와 문수진과 병영과의 연결을 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은 단차를 이용해서
이음새들이 각기 다른 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음새들끼리 내려오는 저 램프는 문수 산성과 항구까지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연결하며 둥지를 가로지르는 저 동선은 문수 산성의 각종 다른 문화유산과 연결됩니다. 다음은 산이포구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관문인 만큼 조강포에 비해 더 큰 규모의 물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언제든지 확대를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또한 중앙에 있는 마켓은 직선형 길 두 축을 이용해서 어디에 위치하든 마켓 전체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곳에서 평안도의 각종 물류를 받아들여서 공원에서 즐기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탄리입니다. 자연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최대한 주안점으로 두고 설계했습니다. 강을 따라 난 긴 길을 통해 수많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철새, 그리고 식물, 논밭, 갯벌 등을 자연 속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5개의 둥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음새와 자율주행으로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산이포구 둥지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연미정 둥지로 와서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문수산성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강포 둥지에서 구매한 화문석을 깔고 석탄리 둥지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력의 시대는 언젠간 찾아올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할게요. 지금 발표한 곳 장소는 직접 다 현장 답사를 한 것 같네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니 발표의 내용의 현장성이 좀 느껴져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지역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갔다 오지 않고 그런 문헌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위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2-3번씩 갔다 오면서 제일 적합한 곳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꽤 있죠. 우리 보통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발을 딛겠다고 하면은 디딜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안 가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현장성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발품판 그 표가 나서 좋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무슨 테드톡 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어요. 빠르고 느린 것 같고 그러면서 건축이 굉장히 느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이 느린 거를 이렇게 빠른 거 쫓아가려는 거는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느린 거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승부는 그거를 가지고 빠른 게 못하는 걸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폐기와 지금 이 모빌리티 디바이스면서 정자면서 그러니까 수륙 양용으로 지금 그러면서 공원이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나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강 아까 그 삼거리에서 원형 안 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이지. 저 같은 건축이고 여기서는 보면은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그쪽도 좀 발품 좀 판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를 보이는 그 앞에 안이 있었거든요.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셨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에? 준비하고 계셨구나. 다 그럴 새가 없구나 지금. 어찌 됐건 저는 그 폐기도 다 좋고 왜 날라다니면 그건 왜 뺐나 뭐 그런 얼마든지 사실 네. 드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충분히 요즘 기술로 뭐 그게 이렇게 멀리 저기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뭐 저는 그냥 지금 이 시점하고 좀 많이 맞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다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공원, 외부 공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 유효성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정자 같은 것들이 서너 명 이상 이렇게 타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지금 그 1차 때하고는 다른 이제 이런 그 조명에서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강점은 듣고서 훨씬 더 저기 했습니다. 예. 현장성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기 처음 발표 들을 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민석 선생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테드 느낌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들으면서 근데 사실은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기술과 상업이라고 그랬을 때 빠르게 변하는 건 인간의 마음인데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은 사실은 실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이제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제시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더 사적으로 붙이면은 우리 이게 지금 200팀이 했고 우리도 엄청난 그 심사위원한테도 빅데이터예요 이게. 그때 우리끼리 그냥 빅데이터 시대의 이 현상 설계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흡수를 하고 정리를 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팀의 내가 강점은 내가 막판에 웃었던 이유가 레퍼런스를 잘 적어줘서 좋았어요. 스몰부터 아까 저 슬로우부터 패스트까지도 뭐 출처가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은 아주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이 친구들이 졸업 설계한 걸 그냥 쓴 건가 어디서 보고서를 갖다가 갖다 붙인 거 그래픽 셀에서 한 건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름 그런 것들이 충실한 것들이 보여서 제가 아주 높이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레터팀 발표자 장우석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을 짧게 정리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에 개입해야 할 때 우리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강은 일상적인 공간들을 가로지르는 비일상의 공간으로 사람들의 풍경 안에 들어와 있다. 한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한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강의 특수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강을 리니어한 과정으로 정의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고 보다 수평적인 방식으로서의 개입을 생각해본다. 한강 레터 프로젝트는 한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역사와 자연이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한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강 다리 폭파, 밤산 폭파, 여의도 건설, 잠실보, 신곡보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 분단 이후 한강 변화의 주된 동력은 분단 체제 그 자체였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 한강은 1km의 넓은 강폭과 흐르는 시간, 역류하는 시간, 고여있는 시간이 모두 함께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으로서의 한강이다. 이때의 자연은 자연대 문화의 측면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자연이다. 자연은 그 개념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근대화를 통해 한강을 끊임없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으로 포섭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손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남북 간의 긴장과 협력은 한강을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며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특성을 한강의 자기 생성적인 동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남과 북은 체제 경쟁 속에서 각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각자 변화해왔다. 하지만 남북 협력 시대에는 속도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임을 인정하고 우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변주를 상상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70년은 분단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에 필요한 소통의 방식이 아닐까. 네,
저희 한강레터는 한강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입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고 있으면서도 단절하고 있는 한강이 그 자체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직접적인 만남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매개체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속에 여러 층의 시간들이 생성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강 레터 프로젝트는 레터 가든, 레터 랜드, 웨이팅 랜드스케이프로 구성됩니다. 모두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식물이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성장한 식물이 한강 위에서 겪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강에 떠 있는 것들이 레터 랜드입니다. 레터 랜드는 한강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며 흐르는 시간, 고여 있는 시간, 역류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한강이 겪어온 수많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레터랜드는 한강의 시간을 시각화하여 도시의 새로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낸 레터랜드들은 한강을 흐르다 부서지기도 하고 신곡부 주변에서 정체하기도 하고 이를 넘어가 한강 하구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도착한 레터랜드들은 환경에 맞게 그 형태를 바꾸어 갑니다. 한강을 통해 레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첫째, 부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딘가에 도착하더라도 한강의 생태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과정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불의옥장과 생이가래로 이런 부유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고 정말 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방글라데시의 플로팅 팜이라는 그런 농경 방법을 보고 부유 구조가 정말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터랜드는 부유할 수 있는 부유식물층과 정수식물들이 심기는 땅 그리고 레터볼로 이루어집니다. 랜드에 담을 레터볼입니다. 레터볼은 염수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씨앗과 함께 모래, 갈대, 억새, 태정암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강은 하구로 갈수록 해수와 담수 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레터볼은 염수 환경에서 발화하고 레터랜드는 담수 환경에서 정수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이 레터볼은 랜드가 도착한 연습지 혹은 정착한 랜드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 싹을 틔울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레터랜드의 제작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불의옥잠과 생이가래인데 이걸로 첫 번째 단을 만들고 대나무로 틀을 잡은 뒤 그 위에 불의옥잠을 한층 더 추가하여 일주일가량 시간을 두게 되면 서로 엉키면서 그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충분히 단단해지면 이제 대나무를 제거하고 흙과 모래를 올려서 다지고 그 땅 위에 정수식물들을 심고 레터볼들을 담게 되는 구조입니다. 레터랜드가 부유하면서 보이는 풍경은 레터랜드에 심겨있는 정수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정수식물들은 어떻게 분리하고 선택하냐에 따라 레터랜드가 만드는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수식물을 개화 시기에 따라 3월에서 5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로 나누고 이것들을 높이의 기준에서 다시 분류했습니다. 또 식물들이 가진 색상을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하여서 봄, 여름, 가을별로 랜드를 누구나 쉽게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랜드들이 어디에 도착해서 어떤 풍경을 만들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곡부 주변에서부터 한강 하구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곡부에서는 만조와 간조, 홍수와 갈수 일대에 따라 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간조와 갈수 일대 랜드는 신곡부 주변에 정체되고 만조나 홍수 일대에는 신곡부를 넘어 흘러내려가거나 오히려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공릉천 하구 습지의 경우 강의 외곽을 따라 랜드들이 도착할 수 있고 유도 같은 섬과 강이 만나는 부분에는 랜드들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구 교동도 주변인데 주변 수심이 매우 얕기 때문에 레터랜드들이 쉽게 정착하고 도수간만에 따라 레터랜드들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레터랜드에서 시간을 겪는 주체가 식물이었다면 웨이팅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랜드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 이곳은 정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서 레터랜드를 떠올리거나 혹은 일상적인 휴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한강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을 존재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이팅 랜드스케이프는 높이 2.6m의 낮은 언덕으로 돌과 식물로 구성됩니다. 사람들은 돌과 식물 사이 길로 올라가서 정상 부근에서 앉을 수 있고, 이곳에 앉으면 식물들이 한쪽 시야들을 가려주어서 한강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레터 가든입니다. 레터 가든에서는 레터 가든에서 식물은 성장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이곳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레터볼과 레터랜드를 제작합니다. 레터 가든은 물, 마운드, 길 이렇게 3가지 레벨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터 가든은 한강변 저수분지에 위치해 있어 레터랜드들을 옮겨보내기에 용이합니다. 가든에서 생이가래와 불의 옥잠이 가장 낮은 높이의 물에서 성장하고 정수식물은 그 위에 여러 마운드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마운드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식물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든 끝에서는 식물들을 옮겨 심어 레터랜드를 만들고 레터랜드들은 발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 레터 프로젝트의 발신자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포함되며 서로에게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됩니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소통은 주로 일방적이고 적대적이었으며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물의 이동과 우연한 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재배와 기다림은 남북 간 소통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남과 북의 영토가 만나고 있는 한강 하구의 존재를 시각화합니다. 한강 하구는 남북의 경계로 위험한 땅으로 여겨졌지만 이곳은 남북이 새로운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영토가 됩니다. 평화협력 시대에는 임진강과 예성강에서 흘러내려온 한강 레터들이 한강에서 발견될 수 있고 한강에서 보낸 한강 레터들이 현재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발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본인이 이제 개념 설정할 때 레터라는 것은 만남 없이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발신자이자 수신자인 남북 이거를 연결시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남북 평화 협력 시대의 해법이 아니라 남북 평화 협력이 되기 전에 평화를 기다리면서 남과 북이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굉장히 근사한 제안처럼 보여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잠시만요. 마이크 됐어요? 네, 남북 평화 협력 시대가 오면 이 프로젝트가 평화 협력 시대가 오기 전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평화 협력 시대에 남북 지금 한강 하구에 대한 이용이나 그리고 이 주체가 한강의 주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남 그리고 북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체가 만나서 소통을 할 때 이 프로젝트의 소통 방식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레터가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펜팔하듯이 이게 굉장히 근사하게 또는 옛날 보면은 무슨 병에다가 편지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다른 데를 들고 만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고 설명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그냥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어요. 그 다른 오늘 뭐 이제 끝에서 2번째인가? 근데 제일 이제까지 본 것들 중에서는 제일 한 게 없어요. 그죠? 댐을 부순다든지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도시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100년까지 앞서서 시나리오를 썼던 그런 팀도 있었고 10년, 20년을 보면서 좀 전에 뭐 과정으로서의 어떤 풍경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 풍경이 이제 건축적인 것도 있었고 정말 무슨 그 메타벌리스트를 연상하는 이런 인프라가 있을 수도 있었고 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팀이 특별히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반대 입장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시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의 이런 어떤 왠지 무슨 고대 이런 뭐 아까 무슨 방글라데시 얘기인데 저 잘 모르거든요. 그 그 플로팅 뭐 파밍 아니면 어떤 무슨 애니미즘적인 어떤 리추얼이라든지 뭐 이런 뭐 물론 병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그런 레퍼런스도 얘기를 했고 그 떠내려온 소 얘기도 나오고 저도 굉장히 그 글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읽었었는데 오늘 발표한 것도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어요. 뭐 영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참조가 된 것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또 리치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 저기 제출문에서는 오늘은 시간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평화를 이제 평화 협력 시대를 위한 프로젝트인 건 맞는데 그 평화 협력 시대조차 저희는 다시 갈라질 수도 있고 다시 더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화 협력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저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행위로서 남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영감을 받았던 것 중에는 산을 올라가다가 돌멩이를 쌓는 행위도 있고 바라나시 강에서 그런 꽃들을 흘려보는 행위도 있고 이런 행위들이 마치 뭔가를 기원하는 듯한 것을 느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은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좀 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창호 선생님이 계속 하던 질문 같은 질문 하는데 전공이 건축 쪽은 맞아요? 저희 셋 중에 지금 2명은 건축이고요. 1명은 이제 저는 미술을 하다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인테리어 아키텍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 구성이 굉장히 근사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발표 듣는 동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아까 막상 내가 던진 그런 의문이 들더라 이거죠. 네. 예, 레터하고 수신자 발신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던진 질문이었었어요. 발표 굉장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참가번호 192번 한강 2개의 획을 긋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선정하게 된 배경,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저희가 제안한 2개의 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한강 전체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도에서 보이는 한강은 끊기지 않았지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강은 그 흐름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한강 하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반도, 그 중에서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여러 구역 중 한강 하구는 평화협력 시대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교역의 중심지였고 남북 분단 이후로는 65년 동안 그 기능이 멈춰진 냉전의 사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 이용 수역으로 지정되면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군사분 개선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간조와 만조, 빠른 유속, 그리고 간조 때 넓게 드러나는 갯벌과 습지는 철새들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강 하구가 가진 이러한 특징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의 비전은 바로 이 한강 하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강이었던 한강의 새로운 모습을 향한 첫걸음이고 이것이 앞으로 한강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생산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한강 전체의 생산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의 비전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한 2개의 획, 그중 첫 번째 획은 생태순환섬입니다. 생태순환섬은 위와 같은 비전을 가집니다. 한강의 흐름을 이용하여 에너지 물류의 기능을 취하고 한강 하구가 가진 중립성을 이용하며 기존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생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순환섬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광리는 기존의 유도에서 장항리 습지를 잇는 서식지 벨트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한강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곡 수중보를 개방하게 된다면 한강 하류의 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말한 생태 서식지 벨트에서 줄어드는 습지의 면적을 생태순환섬을 통해 대안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생태순환섬의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생태순환섬의 모듈 배치 시나리오와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단위의 인공섬 모듈들이 모여서 각 프로그램에 맞는 규모의 공간을 이룹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광장 및 무대, 한강 하류의 상황에 맞는 수중 재배 시설, 그리고 생태보전에 초점을 맞춘 습지 정망대와 철새 서식지 등이 생태순환섬에 조성이 됩니다. 다음은 생태순환섬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모듈은 2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생태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레이어가 상부에, 그리고 에너지 생산 및 수질 정화를 위한 생산 및 정화 레이어가 수면 아래에 배치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순환섬이 작동하기 위한 레이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프로그램이 담길 프로그램 플로어부터 구조를 위한 레이어, 에너지 생산 및 수질 정화와 관련된 레이어, 섬이 뜰 수 있게 하는 부력체, 마지막으로 고정 앵커까지 생태순환섬의 시스템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생태순환섬은 척추 모듈과 확장 연결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척추 모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의 척추 모듈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척추 모듈은 최상부에서 동선상의 중심이 되며 에너지 생산과 수질 정화 기능에 있어서도 허브 역할을 합니다. 척추 모듈 내부의 수중 기계실에는 확장 연결 모듈로부터 생산되는 정화수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류조와 축전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확장 연결 모듈입니다. 확장 연결 모듈 역시 프로그램 레이어와 생산 및 정화 레이어로 나뉘고, 생산 및 정화 레이어에서는 수중 파력 발전 장치 혹은 수중 정화 장치가 있어 에너지와 정화수를 모두 생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와 정화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 모듈로 전달 및 저장이 됩니다. 확장 연결 모듈의 상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인공습지 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외에도 수중 재배 시설, 습지 산책로, 간이선 착장 등이 상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태순환섬이 첫 번째 획이었다면 이와 연계된 생산시설이 저희가 제안한 2번째 획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생태순환섬의 북동쪽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섬의 뒤편으로 보이는 해안가를 따라서 생산시설이 조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이트인 조광리에서 생태순환섬과 생산시설이라는 2개의 획이 그어진 모습입니다. 생산시설의 그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개의 획을 통해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의 선형 매스로 시작된 각각의 획은 물 위와 땅 위에 배치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모습과 역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획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정화수가 두 번째 획에서 이용이 되고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서 순환하는 생산 시스템을 한강에 제안합니다. 위의 모습은 생산시설 서쪽에서 바라본 생산시설과 섬의 전경입니다.
앞서 생태순환섬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연결된 생산시설 또한 척추 모듈과 확장 연결 모듈로 이루어집니다. 생산시설의 척추 모듈은 지상에서 공유 공간과 물류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하는 생태수산섬의 척추 모듈과 연결되어 섬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정화수를 각각의 시설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하구에서 저희가 제안한 2개의 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강은 굉장히 길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강 하구가 평화협력 시대의 첫걸음이 될 위치였다면 이후에는 어디에든 2개의 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들은 한강변의 주요 거점들에 위치하면서 그곳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을 회복합니다. 한강이 흐른다는 것이 그 자체로 다양한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때 한강은 비로소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강 전체에 적용 가능한 2개의 획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 제안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생산시설, 미래의 물류 시스템을 위한 거점 시설, 시민들을 위한 상업 문화 공간, 도심 속 휴양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게 되고 그에 따라 크기와 형태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한강은 구간마다 다양한 조건과 환경이 존재합니다. 도심 속이라면 2개의 획은 시민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만한 시설이 될 것이고 서울의 외곽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위치라면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되겠죠. 도심을 비롯한 한강 하구 이외의 위치에서 2개의 획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모빌리티 물류시설의 경우 미래의 물류 시스템을 고려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화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강의 생산성을 회복한다고 할 때 물류를 직접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우 복잡한 도심에서 이동에 제약이 많은 드론과 앞으로 더 많아질 전기차 등의 모빌리티 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한강공원의 수변에는 에너지 자립형 문화 상업 공간을 제안합니다. 한강의 경관에 특화된 플로팅 마켓과 팝업 스토어 등은 한강에서 기존에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업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강 하구와 달리 신곡보 개방 이후에는 도심에서는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한강변 일부에는 백사장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곳에 저희는 정화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 및 물놀이 시설을 제안합니다. 확장 모듈 하부의 수중 정화 장치를 이용해서 수영장과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2개의 획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타이플로지 중 도심 내 휴양 및 물놀이 시설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이후에 볼 수 없었던 한강으로의 피서는 다시금 시민들의 일상이 됩니다. 시민들은 한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즐거워하며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이용하며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보다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만 좋던 한강이 놀러가기 좋은 한강이 될 때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 한강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이 될 한강 하구의 경우 이와 같이 생태보전을 위한 조류 서식지가 생태수산섬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고 이곳은 곧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흐르는 한강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경관적 기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2개의 획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은 흐르는 한강을 보면서 한강의 생태가 보존되고 있음을 그리고 한강이 잃어버렸던 생산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은 이 안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혹시 그 메타볼리스트 작업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자세하게는 본 적이 없긴 한데 좀 이게 상황은 다른데 네. 마치 그 기쿠다케가의 해양도시 계획안의 강버전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한강이 이제 분단 이후 이제 유보된 용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분단이 가져다 준 많은 학생들이 분단이 가져다 준 생태하천으로서의 굉장히 큰 가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단이 풀리고 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용도가 많아질 경우에 따라오게 되는 오염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한강의 이용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근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봤고요. 그 뭐 발표하시면서 얘기했지만은 뭐 경관적으로 이걸 접근했다거나 뭐 어떤 픽처레스카달까 뭐 이런 이 자연 뭐 이런 인공 뭐 이런 좀 애매한 이런 한강의 상황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굉장히 그것도 단순하고 변주 가능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간 부분들 디테일 제가 얼마나 워킹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력 발전에 얘가 있나요 지금? 찾아보니까 파력 발전 여기 지금 이 입지 조건이 괜찮아요? 일단 한강 하구의 경우에는 유속이 꽤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의 적지로 이야기될 때 서해 바다거든요. 강만의 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해안이나 남해는 그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력 발전이 그래나마 제일 유력한 곳이 없죠. 그렇구나. 좋고요. 그리고는 시작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뭐 비슷한 커멘트인데 이 생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강 육지하고 이 강 위의 공간하고 두 가지에 관한 얘기들인데 이게 어떻게 아주 단순하면서 이런 그 시스템으로 잘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있을까? 또?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단순하고 명쾌한데 진짜 필요한 것을 제안했던 생각이 들어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좀 밸런스가 좀 너무 좀 말을 별로 안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칭찬해주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좋았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219번 한강 끝자락입니다. 평화시대 남북이 함께 즐기는 한강 하구 활용 방안 단계적 전략.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림학생 건축상의 주제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을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강의 하구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옛 한강의 하구 수역은 한반도 각지의 강들이 모여올러 할아버지 조자를 쓴 조강이라 불렸습니다. 서해가 맞닿아 있어 어업이 성행하고 바다로 나아가려는 배도 많던 활발한 지역이었죠. 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조강은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어 주변은 모두가 비무장지대로 변했고 어업은 물론 통행도 금지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70년, 주변은 숲이 무성해지고 습지는 야생동물들의 전유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평화시대의 거점이 되어 21세기인 지금 다시 활성화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단의 경계가 옅어지면 분단선 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강, 한강 하구 지역을 주제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조강이 품은 잠재성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곳을 남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평화의 놀이터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갈라져 있던 오랜 세월만큼 한 번에 많은 변화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순차적인 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사분계선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기존의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먼저 연안습지를 활용해 갯벌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이곳은 비무장지대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하구 특성상 갯벌 생태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안 습지 중에서도 서울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파주시 인근 연안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갯벌 수산 자원을 개방합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의 맞은편 북한의 관산반도 부지에 공동수역 수산시장을 마련합니다. 관산반도는 강과 함께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낮에는 햇빛을, 밤에는 달빛을 받으며 수산시장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을 항로로 활용하여 서해 해양자원 중심의 수산시장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는 서해로의 어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자연스레 감시합니다. 갯벌 수산시장과 동시에 둘을 연계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마련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수산 자원을 공유하여 수산시장에서는 갯벌의 생물을 판매하고 갯벌 근처에서는 수산시장의 먹거리와 함께 서울 근교 해산물 먹자골목과 같은 테마거리를 형성합니다. 출입이 통제된 김포반도의 강변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 공원을 조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무성이 자란 나무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산책로에서 구경할 수 있는 두루미와 고라니 보호구역을 마련하여 특별한 생태공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강을 따라 위치한 갯벌과 자연생태공원은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되고 수산물 시장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를 통해 조강지역은 시민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활성화된 지역적 요소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활성화된 김포의 자연생태공원, 파주의 갯벌, 관산반도의 수산시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행교를 신축하여 각 지역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동선에 담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는 경사로를 통해 정체 없이 보행교로 이어집니다. 관산반도, 김포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인 이곳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보행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교 내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마련하여 누구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변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교 위에서는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서해의 일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부터 서해까지 쭉 펼쳐진 경관은 해가 지기 전에도 아름답습니다. 보행교는 조강을 따라 분절되어 자리 잡은 갯벌, 수산시장, 생태공원을 연결합니다.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걷고 달릴 수 있는 이 다리는 평화전망대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강 끝자락과 서울 사이의 교류를 위한 단계입니다. 이미 유람선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은 한강의 끝자락을, 한강 끝자락 사람들은 서울의 다양한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오고 가는 유람선 항로를 개척합니다. 또한 신축하는 보행교에 유람선 선착장을 마련하여 플랫폼으로 활용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유람선을 통해 보행교로부터 김포, 파주, 관산반도로 향할 수 있으며 보행교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한강은 이제 하구까지 확장돼 더 많은 경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도시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확산을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김포와 북한의 부지로는 생태공원을 더욱 개척합니다. 앞선 단계의 자연생태공원과 같이 더 넓은 지역으로 공원을 확장한다면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예성강을 따라 북으로의 항로를 개척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활성화된 유람선 항로를 예성강까지 연장하여 북한의 주요 역사 도시인 개성과의 연계를 도모합니다. 파주시에서는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여 보행교에서 전시를 하거나 도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주 프로방스 마을, 오두산성, 막고을, 통일동산, 웨딩마을 등 파주에 마련된 여러 관광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서울에서는 유람선 정거장을 늘려 항로를 따라 즐길 거리를 더욱 확장합니다. 그중 잠실 한강공원에 이미 있는 선착장을 활용할 수 있고 한강 주변 관광 자원으로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행교를 필두로 한 한강 하구 지역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기반 시설 및 서울, 북한과의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평화의 한강 끝자락이 됩니다. 우리는 도시 사회적 맥락과 자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4가지 단계 전략으로 한강 하구 수역의 평화시대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강 끝자락이 분단의 상처를 딛고 남북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도 전공이 건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장소가 활성화된다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도시도 연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설이 되지 않고 실제 이제 소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학생들이 제안한 이 내용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여러분의 상상에 기초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접근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변에 대한 현장 답사에 기초한 건지, 어떤 역사 스터디에 기초한 건지, 나름대로 이 지역의 실체를 파악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건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우선 이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저 파주에 있는 전망대를 가서 그 강을 보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을 한번 보고 이 장소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저희가 이제 가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지금 그 DMZ 선으로 갈려 있는 부분이 아무도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그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자연 생태적인 방면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을까 리서치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연안습지가 많이 이제 산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갯벌과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군사분계선에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갯벌이나 수산시장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진행시켜봤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좀 뭐 조강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우리에서 평가하기에 어쨌든 잘 짜여진 스토리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가나 학생이 제안하려면 어쨌든 결론 부분에서 그 말했듯이 그 원형의 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적인 해법과 주변과 관계를 조금 더 건축적인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까지도 디벨롭 시킬 생각을 못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표현을 덜 한 건지. 이제 저희가 그 다리를 이제 원형으로 이제 1차 과제 때 들고 가서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디벨롭을 시켜갈까 서로 이제 둘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저희의 프로젝트에서 이 원형의 보행교라는 게 그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을 확정시켜 나가게 된다면 이 장소라는 위치에서 조금 저희는 상상력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더 집합을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로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을 진행을 시켜가면서 제안을 해보다가 이거는 이렇게 확정을 할 게 아니라 동선으로서 연결한다는 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이제 그런 상상력을 부추겨 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전달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으면서 이 현상 설계 이제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좀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원형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충분히 우리는 서울에는 없죠. 근데 동경에는 있잖아. 시부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동그란 육교인데 이렇게 로타리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하나를 딱 안양에 하나 있나? 예. 그 저는 주저없이 뽑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그랬던 게, 근데 하나 질문이 있어요.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원에? 그 거리가 대충 2km 정도고요. 그래서 거리를 하면 지름이요? 아니면은? 예, 지름이 2km 둘레? 정도여서 보행교 그 전체 원형 동선은 대략 저희가 산정했을 때 한 7km 정도라고 7km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14 하면은 알겠습니다. 상당하네요. 그 제가 주저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일종의 서베이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앞에서 좀 계속하면서 이 다양한 포지션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주제 전제 이런 거로 보면은 아까 신곡보가 제일 많았고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은 이 조강하고 이렇게 세 갈래 그쪽을 다룬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즐겨 쓴 기하학이 뭐냐 하면 원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산발돼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보고는 하나에 다 모였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원은 왜 썼을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뭐 원네스 하나이기도 하고 뭐 강익중 선생님이 혹시 이런 다리를 한 건 아세요? 작가신데 제가 안장호 선생님과 같이 큐레이트했던 한반도 오감도의 그 보더 섹션에 임진강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런 원형 다리라는 거는 표절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하나 일종의 프로토타입 같은 이런 그 원형적인 거기 때문에 도그마도 뭐 이렇게 하나 한 거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그 링을 가지고 뭔가 했던 그런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 없었고, 강익중 선생님 경우에는 링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갖고 하나는 남쪽 사람만 돌아갔다 오고 하나는 북쪽 사람 뭐 안팎 이렇게 이너링 아우터링 해가지고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오버랩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진 않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냥 그 원을 둘이 그리면서 한 공간에 있을 수는 없고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7km라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이긴 하네요. 근데 뭐 충분히 걸을 수는 있는 것 같고, 주변에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들이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그 어업과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아마 뒤에 또 하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해서 잘 모으신 것 같아 갖고 저는 아주 제목처럼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다리 만약에 이거는 합의가 된다면은 어떤 원형 다리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이걸 뭐 목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북 협력해서 그러니까 뭐 3D 프린팅을 개성공단에서 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 또 두고두고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또 좀 더 포에틱스 오브 컨스트럭션이 이제 그런 디멘션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 뭐 요 단계에서는 아주 전체적으로 잘 얘기를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